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로 보는 사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국가부도의 날 수업 시간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외환위기는 1997년에 발생을 합니다. 일단 외환위기가 뭔지 알아보면요. 네,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외환이라고 하면 외국의 화폐와 채권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달러거든요. 네,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돈을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달러의 양을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를 막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합니다. IMF는 이렇게 긴급한 나라들한테 달러를 빌려주는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1997년 11월에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하는데요. 당시의 사진을 좀 보면요. 네, 여기는 여성 외환 딜러들이요. 네, 여성 딜러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환율이 1달러에 800원 정도였는데요. 네,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환율은 보통 뭐 10원, 20원, 네, 이 정도 선에서 변화를 하는데 갑자기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놀라서 내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외환위기 당시 경제지표를 우리가 5단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갖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배웠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단위가 %였죠. 네, 여기 빨간색 그래프예요. 97년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98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이 마이너스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무슨 의미였죠?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는 GDP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오다가 외환위기 때 정말 위기를 맞은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딱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79년에 석유 파동 때문에 네, 오일 쇼크라고 하죠. 네, 갑자기 석유 가격이 막 올랐어요. 중동 전쟁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8년에 외환위기. 네, 바로 이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2020년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좀 심각했어요.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마이너스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요. 여러분 실업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네, 실업자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계산했고요. 단위는 %였어요. 당시의 실업률을 보면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거의 2%였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는데 갑자기 7%대로 치솟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에요. 네, 기업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린 거죠. 네,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양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을 살펴보면요. 네, 1달러에 거의 800원대였던 환율이 갑자기 2,000원까지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우리가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했냐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수요가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를 많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달러를 많이 살려고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때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의 수요가 높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은 겁니다.
네, 선생님이 앞서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대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당시 부도가 난 대기업, 뭐,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해서, 네, 쭉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네, 문을 닫았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 중에 그 우리나라 대기업 이렇게 순위가 쭉 있어요. 재계 순위 1위부터 쭉 있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을 닫았다는 부도가 났다는 네, 그런 건데요. 굉장히 빨간 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 재계 순위 1위 기업을 한번 여러분 영화 보면서 잘 보세요. 네, 삼성이 아니거든요. 네, 이때는 1위가 어디였을까요? 네, 영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을 했고, 여기 보시면 실업자들이 무료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서울 용산역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실업 사태가 있다는 거, 이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에서 긴급 구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IMF가 어떤 기구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IMF는 여기 나와 있죠. 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네, 펀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약자를 이렇게 딴 거고요. 사실 이 IMF의 지분은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네, 번역을 하면 국제 네, 통화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IMF는 달러가 부족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IMF 총재는 이렇게 네, 여성이 총재로 있어요. 전 총재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IMF 총재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에 총재는 이 깡두씨라는 사람이 총재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도 막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영화에서는 이 깡드씨 역할을 뱅상 까셀이라는 네, 프랑스 배우가 맡아서 네, 연기를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네, 영화 속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김혜수 네, 주인공인데요. 한시연 팀장으로 나옵니다.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팀장으로 나와요. 근데 물론 97년 당시에 팀장이라는 직위는 없었어요. 네, 허구로 만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시현 팀장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닥치는 거를 조금 빨리 예,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윤정학 역할로 네, 유아인이 출연하는데요. 위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죠. 네, 이 위기가 발생한다고 당시에 이제 종금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2금융권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있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뭔가 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네, 위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당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달러를 막 사는 거예요. 달러를 사서 네,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또 당시에는 워낙 이제 빚을 지거나 이런 경우에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유아인은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집을 막 사요. 헐값에 떨어진 집을 막 사서 나중에 그 값이 올라서 엄청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에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걸 통해서 IMF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은 당시 재정국에 있었던 정부 관료로 나와요. 근데 굉장히 얄미운 역할로 나오는데 이 한시현 팀장과는 네, 대립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시현 팀장은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절대 IMF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왜 IMF는 안 된다고 했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이런 거를 약간 선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MF에 구제금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하는 한시현 팀장과 대립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IMF 총재요. 네, 당시에 이제 깡트씨 총재였는데 이분은 사실 미국의 그 IMF라는 기관을 이끄는 분이에요. 물론 국적은 프랑스인이었지만 네, 영화에서도 네, 프랑스인 배우가 캐스팅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협상을 할 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에 돈이 없었고 이 미국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고 네,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거를 철저히 보여주는데 미국 IMF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너네 못 믿겠다.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97년 이때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그 선거 아직 선거는 치르지 않았고 이제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 1, 2, 3위 후보들한테 각각 너네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후보들이 네,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98년부터 우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죠. 이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네, 이 IMF 위기 때 당선이 된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 2, 3위 후보한테 각서를 다 받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주인공이 일하는 기관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한국은행이라고 했죠. 네, 한국은행 건물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네, 서울의 명동에 있고요. 본사는 그 다음에 지점들이 있는데 춘천에도 네, 한국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라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은행과 다르고요. 여러분들과는 거래하지 않아요. 네, 개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떤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통화라는 거 아시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우리가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네,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화량은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네, 총재의 모습인데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 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금리는 이거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자율.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빌릴 때 이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해줘요.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정하는데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 0%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매월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네, 왜냐하면 시중은행들이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춰서 금리 조정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거나 또는 돈을 저금한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IMF는 우리나라에 뭐를 요구했을까요? 네, 돈을 빌려주는 기구인데요. 영화 속에서 그 한시현 팀장이 IMF는 절대 안 돼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제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MF의 구제금을 갖는 것을 반대를 하거든요. 실제로 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는 일단 기업의 구조조정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통 경영을 차입 경영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경영을 투자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빚이 많은 구조였고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좀 많았어요, 기업에. 근데 그 전까지는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실 기업들은 다 문을 닫아라라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죠. 당시에 그 은행 직원들의 모습인데요. 네, IMF는 I'm fired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잘린 거냐 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흔히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그래서 그 계약 기간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은 한번 고용이 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잘리지 않으면 일을 하는 거지만 비정규직은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만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IMF 전에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IMF 이후에 기업 구조 조정, 즉 기업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잘라야 돼요. 근데 노동자들을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요구를 합니다. 네, 노동 유연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노동자들을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정규직을 만들고 조금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쉽게 좀 해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정규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비정규직의 비중이 36%에 육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굉장히 이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긴축 재정을 요구를 하는데 이 긴축 재정은 뭐냐면 정부가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정부 지출을 늘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 보고 돈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 안 좋으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네, 경제 안 좋을 때는 우리 지금 경제 안 좋아서 이자율 계속 낮춘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좀 늘려야 돼요. 네, 왜냐면 이자율 낮추면 대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좀 살리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왜냐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거의 20%, 뭐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지금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자율이 더 올라버리니까 아예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IMF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증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중소기업 사장으로 나오는 그 부인 역할을 맡으신 분이 보험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IMF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전화하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비정규직에서 근데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사인하고 이랬는데 이건 계약직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약직이 만약에 급여가 많아요. 계약 기간 동안 짧게 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고 뭐 혜택을 많이 준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낮고요. 업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IMF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 증가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이때부터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 됐는데요. 원래 사람들의 장래희망이 원래는 이때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대통령, 과학자 등등등 많았는데 IMF 외환위기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리는 걸 보면서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 잘리더라.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직업을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거의 30대 1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희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어떤 사회적 자원 그런 것들이 좀 낭비되는 그런 모습, 문제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국민 간의 소득 격차가 이때 더 심화가 됐는데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됐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당시에 저금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지 않고 부도나고 뭐 실직한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취업난. 사실 그전에는 원하는 기업을 골라 들어갔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대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난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도 보면은 이 비정규직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서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선생님의 강의는 교과서 5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원에서 배웠던 그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또 영화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